예, 지난 1강 잘 들으셨나요? 1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의 개념과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도 해드렸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에 있어서 욕구에 관련된 부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그다음에 욕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계 주기별 욕구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슬로우 욕구에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 좀 드렸죠. 생리적인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 그리고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로서 그 욕구에 대한 것들을 말씀 좀 드렸어요. 특히 욕구에 관련된 부분은 중요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기초적인 욕구, 생리적 욕구와 그것이 충족이 되었으면 안전의 욕구로, 그리고 그 안전적 욕구가 충족이 되었으면 사랑의 욕구, 그리고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를 형태로서 욕구에 관련된 것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매슬로우가 얘기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인간의 욕구는 그 단계가 있다. 그리고 단계가 충족이 되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초기에는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상황도 있더라. 그래서 예술인하고 종교인 같은 경우 그 생리적 욕구에 대한 충족이 안 되면서도 자아 실현에 관련된 부분에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욕구들에 대한 부분을 충족을 시키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을 해소가 되어진 거죠.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소하면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와 관련된 과정으로서 여러분이 사회복지와 욕구에 관련된 관계를 같이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의 관점은 여러 학자에 의해서 다르게 나눠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자녀적 개념과 그리고 제도적 개념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녀적 개념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녀적 개념은 사회복지는 사회 기능의 정상적 공급원으로서의 어떤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파생되어지는 문제, 즉 가족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 시장 경제에서 하는 기능들을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그럴 때만 그에 관련된 파생되어지는 문제들을 보완 내지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적 개념은 자녀적 개념과 달리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 경제 제도로는 평상시에도 온전히 운영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에 관련된 부분을 파생되어지는 문제를 보완 내지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 하나의 투자적 형태에 대한 개념으로서 제도적 개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회복지는 그 기능을 임시로 보는 그 층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활동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 바로 자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적 개념은 제도적 개념과 상당히 상반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개인과 가족의 개인은 가족과 시장 경제에 관련된 기능들을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족과 시장 경제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에서만 임시적으로 그에 관련된 것을 보완해주고 그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지 더 이상의 개입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제도적 개념은 그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그 임시 형태에 대한 것들을 뛸 수가 없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가족의 시장 경제 제도는
평상시에 온전히 운영되기 상당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제도가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회 구성원 간의 어떤 상부상조로서, 그리고 그러한 기능을 다른 사회제도가 수행하는 기능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핵가족화가 현재 불가피하고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이라든가 노인, 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것을 사회화를 가족에게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경제제도에서도 생산과 분배에 따른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예상치 못한 문제, 즉 빈곤이라든가 그 실직에 관련된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녀적 개념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녀적 개념은 개인이 알아서 다 해야 하지만 그에 관련돼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만 관여를 하겠다. 그리고 제도적인 관련해서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과 시장 경제에 의해서만 의존해서만 할 수는 없다. 핵가족화라든가 그리고 빈곤이라든가 실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현대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예방적인 측면 그리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제도적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상반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것도 자녀적 그 관점하고 제도적 관점하고 상당히 그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먼저 선별주의에 대한 것을 보면 사회복지 대상을 제한된 사회적 약자 계층이나 요보호 대상자들로 한정하여 보호하고 치료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협의의 개념으로서 봐야 한다는 것이 선별주의예요. 그리고 보편주의는 사회복지란 사회 성원 전체의 복지와 삶의 질을 정부나 사회가 책임지는 체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보편주의예요. 선별주의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자라는 것이 선별주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산에 대한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굳이 줄 필요가 없이 그에 관련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선별주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별주의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라든가 요보호 대상자들을 선별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생길까요? 낙인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과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구분을 할 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낙인,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것을 제공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선별주의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보편주의는 그런 낙인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를 다 해소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65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대중교통 이용에 관련된 부분에 지원이 있다던가, 이와 같은 형태가 바로 보편주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낙인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지만 비용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편주의에 관련된 부분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재정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의 어떤 문제 발생 원인을 사회체계라든가 불완전성, 그리고
불공평성을 두고 이러한 문제를 발생, 그 예측이 가능하고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 내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을 바로 보편주의 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어느 계층의 사람에게 특수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보편주의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의 관점에 관련된 것을 좀 보시면요. 사회복지는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한정적 형태에서 광의적 형태로, 그리고 자녀적에서 제도적 접근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선별적 복지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보편주의적 형태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확대해 나가는 형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선별주의적 복지가 나쁘다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현대사회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문화 다양성에 관련된 이 세 가지 형태들은 반드시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소가족, 그러니까 핵가족 형태에 대한 것들을 현대사회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고령화와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다문화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 우리 현 시점에 가족에 관련된 부분은 대가족 형태가 띄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과거에는 4인, 그 다음에 지금 부부, 2인 가구라든가 지금은 1인 가구 형태들이 상당히 가족 구조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가족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개념을 정리할 것이냐, 그리고 가족의 기능에 관련된 것들이 현재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는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동네, 마을인 거죠. 이 지역사회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는 한 사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되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성들, 그리고 지역에 발생되어질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으면 무슨 사회라고 하죠?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21% 정도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7%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는 고령 사회, 그리고 21% 정도는 초고령 사회로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고령화에 관련된 사회에 대한 것을 개념하는데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왜 7% 이상이 되었을 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지 14%, 21%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인구 사회학자들이 인구 통계학자들이 가상 시뮬레이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변화가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봤더니 전체 인구의 7% 정도가 65세 이상이 되어졌더니 고령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회, 경제, 문화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 정도가 되니까 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실제 우리 눈에 확인이 될 정도로서 크게 변화가 나타났고 21% 정도 넘어가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라는 것을 인구 통계학자들이 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꽃보다 할배라는 옛날에 예능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자세히 보시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민간 보험들에 대한 광고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처럼 우리 사회, 경제, 문화에 이 고령화가 되어지면서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것들이 다 변화가 되어졌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그때부터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르신이 오시면 자리를 양보를 해야 한다는 거. 예, 근데 그 어르신들이 대부분 한복을 입으시고 지팡이를 들고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나이들이 보통 65세 정도에 대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65세의 나이를 보시면 그렇게 안 느껴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죠. 물론 저희 부모님도 지금 70대이신데, 그때의 모습과 생각해보면 이 어르신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조금 많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노인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남삼동 같은 경우 5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60대가 세 번째로 많은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동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고령화에 관련된 속도라든가 비율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에 관련된 부분도 합계 출산율을 봤을 때 한 명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은 것은 이제 인구에 대한 소멸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인원수가 적은데 그리고 노인의 인구수는 많은 형태. 그래서 역피라미드 모양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회, 경제, 문화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생겨날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이 학생 수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많은 변화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다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좀 보면요. 과거에 있어서는 문화에 관련된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적었다가 시점에 오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내에서는 조만간 다문화 학생 지원센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서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고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군대를 가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형태의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과거에 대한 모습에 대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에 맞춰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실현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관련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의 주기와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간의 삶은 발달과 변화하는 과정이고요. 인간 발달을 연구하는 학문에서는 인간의 삶을 각 가정의 독특한 특성에 있는 여러 단계로 나누고 그것을 삶의 주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주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해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는 게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학문과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동의 특성과 청소년의 특성과 그다음에 성인의 특성 그리고 노인의 특성이 같을까요? 신체의 변화가 발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에 관련된 모습들이 다 달라지듯이 그에 관련된 특성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은 삶에 대한 경험이 많을수록 인간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본다면 20살, 21살 학생보다 다양한 삶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만학도 분들이 인간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경험적 근거가 훨씬 더 많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그런 경험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 그리고 삶의 발달에 대한 학문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고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삶의 주기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영유아기, 그리고 아동 청소년기, 그리고 초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좀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새는 영아, 유아 형태와 아동, 청소년 형태들이 상당히 좀 더 세분하게 나눠지게 되고요. 성인기를 거쳐서 그리고 50대와 또 65세 이상 노년기에 관련된 부분도 큰 차이가 있음에 대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세분하게 나눠주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년퇴직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좀 있을 거예요. 보통 55세에서 퇴직을 하실 경우 65세까지 그 10년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또 잘 보내야 할 것이냐, 그리고 그에 관련된 경제적 형태에 대한 부분과 가족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시기에 관련된 특성들 그리고 그 시기에 관련된 신체적 발달 또는 신체적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남성과 여성으로 봤을 때 특성들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특성으로도 또 달라지겠죠. 이처럼 기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주기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자신이 만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특성에 맞춰가지고도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